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린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배신감을 호소하며 여러 폭로들을 이어왔었습니다. 어떤 폭로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엘리베이터 CCTV 피하기 위해서 정진상 집 5층까지 계단을 이용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 숨겨서 전달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2개 사서 3천만 원 넣고 다시 과자 봉지로 가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자택 구조를 직접 그려서 설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왼쪽이 거실이었고 맞은편 화장실이 있었고 소파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로를 이어왔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재판에서는 정진상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고함도 치고요. 끝끝내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10수년간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정진상 전 실장하고. 네. 자,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 측과 실장 측 변호인이 사실은 아주 상세한 그런 것들을 물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보면 뭐 봉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비닐봉지, 그러면 비닐봉지가 무슨 색깔이냐 이런 것까지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거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진술로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10수년간의 그 어떤 관계 뭐 이런 게 중요하지, 그날 돈을 넣은 비닐봉지의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표현할 방법이 기억은 안 나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감정이 북받쳤던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게 김광삼 변호사님 재판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물 자체가 의도적인 게 아니고 어떤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기는 진실인데 자기의 진실이 왜곡되게, 특히 이제 변호인이 반대심을 통해서 자기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이제 호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분노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의 감정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무죄를 다툰 사건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정진상 씨의 유죄 무죄가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뭐 돈을 줬고 집안 구조가 어떻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뭐 그 비닐봉지에 담아서 줬는데 그게 검정색이냐 하얀색이었냐.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검정색이 있는지 하얀색인 것 같기도 하면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니 왜 그때 돈을 주고 집안 구조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러느냐. 이거 거짓말하고 검찰의 회유에서 온 게 아니냐. 본인은 이제 검찰의 회유가 아니고 자기가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곡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일종의 눈물로 표현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진술이 정말로 진실하게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되려고 하면 사실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약간의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일단 뭐 이제 그 심정적인 부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답답할 거예요. 재판부 자체가 유동규 씨에 대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씨의 집에 가서 디테일하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왜 줬는지 명확하게 밝혀라. 근데 돈을 왜 줬는지를 밝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친분에서 줬는지 어떤 대가성으로 줬는지 정치적 동지로서 줬는지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엔 재판부에 막히다 보니 제가 그냥 추측컨대는 이게 답답한 거죠. 본인의 진술이 어떤 경위에서 어떤 동기로 나왔는지 재판부가 계속 추궁하는데 본인의 진술 자체를 재판부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눈물이라면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결국에는 이게 도움이 될지
그 실이 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 의구심이 있단 말은 맞지 않아요. 당연히 유죄무죄들 다투는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런 건데 아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느냐? 그건 대부분의 모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당연히 물어보고 그 부분 사실을 확정하고 신빙성 의무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몇 가지 뭐 좀 애매한 부분을 물었다고 해서 재판부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아니, 이거에 대해서 그 증인이 네. 굉장히 뭐 가슴이 답답하고 뭐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이걸 읽어드려야겠어요. 기사에서 재판 과정을 쓴 건데 재판부가 유동규 씨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한 게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 부장판사가 돈을 왜 줬는지 답을 못하고 흐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태도를. 그다음에 보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거 오락가락 한다는 거를 재판장이 유동규 씨에게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런 의미에서 답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뭐 없는 얘기를 얘기한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잠깐 짚어봤는데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뭔가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감정이 복받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유 전 본부장 사실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때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신변보호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예. 좀 어떠세요? 지금 너무 좀 사생활 보호도 좀 안 되고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되게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 이제 배려해가지고 무거운 물을 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 반면에 보석으로 석방되고 첫 재판을 받았던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였고 여유 있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의 고함과 눈물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자, 어제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보석 후의 첫 공판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인서 씨랑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 시장의 가짜라는 점인데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최 의원님, 저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덜렁덜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치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약간은 그런 앞에 부분의 스타일이고 약간 덜렁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의리 같은 거 중시하는 네. 이런 스타일이고 정진상 전 실장은 굉장히 치밀하고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으로 저희가 분석이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 법정에서 전 다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은 변호인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저런 식의 공격,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억을 허물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걸 저는 충분히 예측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어떤 표정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정진상 전 실장 같은 어떤 치밀한 계획 아래 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 평상시 정진상 전 실장의 여러 가지 그 업무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런 거 평론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사를 읽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정진상 전 실장이 이 대목에서 어떻게 대응한다 하는 거를 웬만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법정에서도 정진상 전 실장이 평온한 게 아니고 치밀하게 이런 사실을 다 계산하고 있었다. 어떤 반응이 나올 것까지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평온하게 보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정진상 전 실장의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중단 5달 반 만에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개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자리였는데 취임 1년 소감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찬 메뉴로는 국민 간식인 김떡순, 이 김밥, 떡볶이, 순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앞 테이블에 있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햇빛 쬐면서 이렇게 뭐 김밥에 순대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건 없어졌지만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뭐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양금 위원님, 일단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됐다라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없어졌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앞으로도 재개하진 않으실 생각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실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용산으로 이전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국민과의 소통, 특히 기자들과의 소통에 많은 방점을 두고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알려지는 것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그때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형태로 아마 기자들과의 만남을 계속하시겠다라는 것을 어제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제는 기자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소그룹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답을 하겠다. 좀 변형된 형태의 아마 그 도어 스태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자들과의 소통 방법을 지금 강구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정부나 당에서 그 정책과 관련되어지거나 아니면 개혁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걸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라도 계속 앞으로 뭔가를 새로운 형태의 기자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긴 하겠지만 도어 스태핑이라고 매일 하던 형태는 아마 아닐 거라고 저도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거 약간 지지율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최용 위원님? 저희도 처음에 그 도어 스태핑 중단 이랬을 때 재개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MBC 기자의 그런 문제, 뭐 태도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빌미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마 상당한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과연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 이 제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성향은 굉장히 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중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고 그때 이제 끝난 것이다 이거는. 다만 다른 방식의 소통 이게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지지율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야당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취할 빌미가 상당히 없어졌던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그럼 올라갔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제 총선 지금 11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아마 총선을 치러야 할 텐데 지금 현재와 같은 정치 지형이라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도어 스태핑을 폐지한 건 물론이고 이것도 지지율 관리의 측면이고 또 지금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이제 해 나가겠다고 다시 뭔가 문을 다시 열기로 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관리의 차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형식의 어떤 형태의 새로운 그런 소통 창구가 생길지는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했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소규모로 좀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자들이 몰리면 일일이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소규모로 그룹을 형성해서 만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찌개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동안 김치찌개를 기자들에게 끓여주겠다라고 인수위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목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어. 식당이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자, 어쨌든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기 위한 그런 소통 창구를 좀 마련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소영민 대변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소통은요. 뭐 도스태핑은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기자들을 그룹별로 만나는 거, 단체로 만나는 거 그거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도스태핑은 국민들한테 본인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아침마다 소통하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과 소통에 있어서 당연히 단체로 만나면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면 꿈이라고 하거든요. 네. 꾸러미식으로 해서 소규모로 만나는 방식을 취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와서 나름대로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이 좀 생긴 자신감이 것 좀 같다. 붙었다라고 좀 보고 소통을 좀 강화해야겠다. 뭐 네. 총선도 앞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해서 아마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김치찌개를 기자들만 끓여줄 게 아니라 야당 대표에게 끓여줘야 됩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야당 대표를 불러서 김치찌개 한 그릇 먹이면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우리 얘기하고 1년이 좀 지났는데 국정 운영 혼자 하니까 힘듭디다.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좀 기자들한테만 김치찌개를 끓여준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만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1대1 얘기를 하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대위 체제다. 그래서 정식으로 뭐 당대표가 들어서면 셋이 만나자. 대표, 그러니까 여야 대표,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을 때 좀 그때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자는 부분들은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역제한으로 해서 뭐 나름대로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만남의 자리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기자들한테만 끓여줄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먼저 끓여줄 때는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다. 가장 먼저 끓여줄 사람은 저는 야당 그렇게 대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오는 10일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취임 1년 소회를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내심을 꼽았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비판도 받고 또 뭐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취임 1주년에 이제 뭐 기자 간담회나 뭐 회견을 안 하느냐. 근데 글쎄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무슨 뭐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자화자찬식의 기자회견보다는 뭔가 소통을 쌍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오픈된 기자회견 형식을 좀 찾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저런 언어는 정치적 언어는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자화자찬하는 그런 얘기는 오히려 이제 저런 면이 솔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 전체를 보면 이제 기자회견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안 할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과라고 자화자찬식으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네. 사실은 뭐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국민의 감동을 주지 않죠. 그러면 자기가 1년 동안 하면서 무엇이 성과였고 네. 성과만 얘기할 게 아니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메시지 전달하는 게 좋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국빈 방문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 부분도 더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또 야당의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네. 뭐 굴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얘기하자. 그래서 상당히 국민 설득 그러한 형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이제 뭐 5년에 1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저것도 국민과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했던 부분들 풀고요. 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한테도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이걸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양금 의원님? 저는 기자회견 하실 것 같아요. 네, 형태가 지금 예전의 형태를 안 하시겠다는 거고, 네,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워딩을 쭉 따라와다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거칠에만 이렇게 화려하고 안에 내용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시고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 그 발언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내실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기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은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형식이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부 이제 양측이 이번 주 7일이면은 이제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일 간의 셔틀 외교 복원을 알렸는데 사실상 안 그래도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이번 달인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까지 굉장히 이슈가 많은 5월이 될 것 같은데요. 당초 기시다 총리는 여름쯤에 우리 방한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답방이 좀 빨라졌습니다. 빨라진 이유가 있겠습니까? 글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네. 이 결과가 아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좀 앞당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는 사실은 그 미국과 일본 관계는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고 그 한미 관계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다소 소원한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방미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이 훨씬 간격이 좁혀졌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언론 매체들이나 이런 데에 약간 비판적인 견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번에 그 빨리 당기자 뭐 이렇게 며칠 만에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네. 아마 그 배경에는 뭐 미국의 압박 같은 것도 저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에 좀 맞서겠다 이런 약간은 그 어떤 진영의 개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거에 발맞추기 위해서 좀 방한 일정을 앞당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일부 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여름으로 이제 예정됐던 셔틀 외교의 일정을 갑자기 앞당기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이제 아마 아프리카 쪽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앞당겼을 때는 지금 한미일의 어떤 공조 부분이 미국을 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미국을 다녀온 대한민국 측에서 네. 나름대로 북중로에 부담이 될 거예요. 북중로가 반발이 계속 거세게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보통 몰아칠 때 거세게 몰아치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중로의 어떤 반발에서 좀 주춤거리지 않게끔 저는 그 뒷면에서 미국이 일본과 어느 정도 대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에게 빨리 가서 주춤거리지 않고 한번 한미일 공조를 할 때 단단하게 이번에 매듭을 짓자. 그래서 기시다 총리를 저는 그 면에서 뭔가 외교적으로 보낸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성 어떤 판단을 하지만 미국의 저는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일과 북중로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미국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일정이 앞당겨졌다.
봄이 좀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데는 실무형의 방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G7에서 한미일 새 정상이 만날 때 그에 대해서 우리 일본하고 한국 간에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어떤 정상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와 관련되어지는 일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사전 조율 차원의 일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7일에 방한이 이루어지고 1박 2일 동안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도 기시다 총리가 이례적으로 1차 저녁, 2차 저녁까지 하면서 환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 5월 7일, 5월 8일 1박 2일 동안 한일 정상회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는 여당의 지도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빠졌습니다. 지도부를 불렀는데 최고위원들이 빠졌는데 김재원 최고라든지 태영호 최고의 어떤 논란 그리고 징계위에 회부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최고위원들을 다 뺐다고 봐야겠죠, 양금희 의원님?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녹취록이 나오는 문제, 그거는 상당히 용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재원 의원이 했던 발언 중에서 5.18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들이 다 나올 때까지는 아마 용산에서 같이 함께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 대표가 새로 이제 뽑히고 원내 부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초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합니까? 예.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 빼고 상당히 화기애애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야 원래는 지도부라고 한다면 최고위원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최근에 최고위원들이 이제 여러 그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그 초청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 지도부라고 하면서도 최고위원들을 빼는 이런 기형적 행태가 됐는데 사실 뭐 꼭 그 여당 지도부하고 꼭 그 만찬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이게 방미성과 설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폭을 넓혀서 뭐 했으면 어땠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아까 자꾸 이재명 대표와의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점으로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임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만나겠다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기를 좀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걸 아마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 잘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을 계기로 야당 지도부와 만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무산됐습니다. 어제 박광원 원내대표와 이진복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초창기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 만나는 시도를 한번 했잖아요. 마포에서 소주 한잔을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좀 경직이 된 것 같아요. 자, 언뜻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무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소윤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장 먼저 김치찌개를 끓여줘야 될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김관섭 변호사님 대표 패싱하고 본인이 가겠다는 것도 대표와 척을 두는 모양새가 되어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담이 크겠죠. 원칙적으로 이제 서영준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사실 이제 대표 먼저 만나는 게 맞죠.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거의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내가 대통령인데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제 범죄 피의자와 만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만날 수는 없다. 그게 좀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하고 야당 대표는 분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언뜻 맞는 말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야당 대표하고 회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박광원 대표한테 원내대표끼리 회의하면서 이제 대통령 같이 하자 이런 제의 자체는 사실은 뭐 오히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는 안 만나겠다는 취지가 또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표부터 만나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게 또 사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정말 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원내대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협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도 좋다. 박광원 원내대표 만나고 와라. 그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아주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마음이라고 봐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이전의 어떤 정치 스타일을 보면 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이제 정무수석 제안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도 입장을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취재된 바 그리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상당히 좀 기분 나빠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기분 나쁜 제안 얘기를 한 거죠. 기분 나쁜데 그걸 좀 티를 내더라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표정 관리를 못할 수도 있고 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정치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이거는 지금 야당 대표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 언어를 모르는 것이고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사로서는 범죄 피의자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검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입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설령 본인이 정말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국익 때문에, 국정 운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는. 검사의 사적 감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는 과거사 다 용서해 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갔다고 판단했을 때는 국익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임명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40-50% 그러니까 뭐 진보와 보수로 따졌을 때 그 시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불편한 운수를 둘 수 있는 측의 대표로 선출된 분이에요. 그러면 분리해서 봐야죠. 불러서 그런 사법적으로 판단될 부분은 차지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서 불편한 운수 들으셔야죠. 가장 정확하게 불편한 운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 운영도 그렇고 본인의 지지율도 많이 안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하고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뭐 미국 방문하실 때 야당에다가 한미 의원 외교 관련해서 공동 대표한테도 미국을 같이 가시자고 아마 용산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아마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하신 데는 가장 큰 이면에는 민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생과 관련되어지는 일을 국회에서 하게 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그 파트너십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 간의 회담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해서 아마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지난번에 미국 가실 때에 야당 의원들 모시고 가는 거 그리고 원내대표 만나는 거 그렇게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면은 저는 야당 대표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전격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을 두고 민주당 내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뭐 그렇게라도 만나는 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당 대표인데 예. 당 대표는 끝까지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내대표라도 뭐 올라오면 와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품이 좀 좁은 거 아닌가. 어차피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들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먼저 그 대화를 만나는 빨리 것도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소통이 좀 돼야 하고 만나는 모습도 저도 보고 싶긴 합니다. 어떤 형식이 될지 또 언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퇴론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에 비명계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쇄신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사퇴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내대표 체제가 되면서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원욱 의원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그게 우려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원욱 의원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광원 후보를 원내대표로 선택한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성역이 없는 쇄신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대표도 당 쇄신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결국 사퇴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쇄신과 통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적합한 원내대표로 박광원 후보를 이제 의원들이 선택을 한 거고요. 성역이 없는 쇄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한 성역이 없는 쇄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 있게 쇄신의 칼을 쥐고 조목두 사건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될 입장에 있다.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고 당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을 내놓고 어떤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참 정신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뭐 복잡하게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는 와중에 송영길 전 대표 리스크도 터지고 그 와중에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대표와 뭔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가 벌어지는 그런 건데 뭐 총선이 다가왔다는 느낌도 확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 대개 이제 중도층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건 뭐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도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중도층이라는 게 원래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죠.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영으로 갈라진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가 있어요. 네. 근데 총선 승패는 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금 쇄신 얘기하고 오늘 쇄신 의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비명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예를 들어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차 체포동의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로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의 쇄신 실적 아마 한 번에 무너질 거래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쇄신을 한다고 하지만 그 쇄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건 뭐 아마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광원 원내대표는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자꾸 중도층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쪽하고 박광원 원내대표 쪽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불협화음이 적어도 아마 올 거의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서 뭐 박광원 원내대표는 계속 쇄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잦아들지 않고 아마 이런 불안한 평화라고 할까요?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것이 아마 거의 연말까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한 평화라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쇄신 필요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희망을 봅니다. 희망을 본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번에 박광원 체제가 들어왔고요. 원내대표 지도부가. 그다음에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따지고 보면
친명계로 분류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아닙니다. 정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다양성입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아직 민주당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좀 국민의힘을 비판을 할까요? 거기는 친윤계로 일색이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오더 받아서 명령받고 최근에도 이진복 수석, 태호 최고위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다양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당이라는 건 결국에는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이 상존해야 되는데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 지도부의 이 등장은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명계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전체 당 지지율을 답보하는 요인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요. 만에 하나 총선에 걸림돌이 된다면 대표적으로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총선을 대비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이 저는 건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니 이게 근데 현실입니다. 당 소속이니까. 이거 물론입니다. 예,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당히 아니 정당 정치라는 게 원래 이게 그냥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뭐 긍정적으로 지금 내부 상황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아니면 저희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가 뽑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이 한 번에 결선 투표 안 가고 뽑히셨잖아요. 네네네. 그 점에 굉장히 저는 주목을 했어요. 내부적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내대표단을 꾸렸는데 네. 그게 보면은 비명계를 위주로 꾸려듣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뭐 수박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강성 지지층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쇄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저희로서는 정치 파트너로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한쪽이 또 잘하면 한쪽이 또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쇄신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부터 이제 박광원 대표가 선출된 것은 민주당에 있어서 좋은 일이고 국민의힘에 있어서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였잖아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 이재명의 어떤 행보를 보여와서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지탄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박광원 대표가 선출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상당히 지도부가 친 이재명으로만 몰려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수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총선을 놔두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에서 민주당에서 아무리 쇄신과 혁신을 부르짖나 하더라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혁신한다 하더라도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사실은 딱 무게로서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이 임박하면서는 이제 사퇴를 하지 않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박광원 지금 원내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죠. 여러 가지 돈봉투랄지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아까 불안한 평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불안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어제 저희도 말씀을 좀 드렸고 생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자진 출석했다가 그대로 면담조차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정치적인 기획수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신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는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해도 너무하면 안 됩니다. 물급필반 과유불급입니다. 자, 본인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송영길 전 당대표 당신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셀프 출두한 송영길의 소영웅주의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소영웅주의라는 것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무슨 독립운동가인 줄 아느냐 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송 전 대표 취재진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프랑스에서 훈장을 받은, 그것도 2개나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인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모욕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검찰에 자진 출두했는데 출두한 걸 두고 쇼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죠. 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86 운동권들의 꼼수, 출두 쇼다. 그리고 시민들조차 누가 보면 송 전 대표가 독립운동가인 줄 알겠다. 그리고 여러 여권에서도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보다 이런 지적입니다. 최웅 의원님,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소영웅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진영 간의 여러 가지의 그 논란, 공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송영길 전 대표의 퍼포먼스라는 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자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어저께 출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원래 뭐 본인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이 혹시 청구됐을 경우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결집 뭐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뭐 송영길 전 대표의 계산이라면 일정한 정도로는 전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장면을 봐가면서 이렇게 비판 일색으로 우리 그 유권자들이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게 다수냐?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계산이 다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뭐 무고함, 뭐 답답함 이런 것들을 그냥 토로하는 정도의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해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무죄가 거의 입증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민주당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가 좀 무리수를 던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 뭐 이런 거는 보여지는데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자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떳떳하다, 당당하다. 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가 뭐 이런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결국 송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은 마치 영웅인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영웅주의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 말도 맞고 이현우 의원 말도 맞습니다. 둘 다 뭐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고 또 옹호하는 시각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출두를 했던 부분들은 정치쇼 맞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송 전 대표는 그걸 알고 출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출두의 배경이 득보다 실이 많을 걸 알고 출두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를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이정근 씨를 주축을 한 9,400만에 대해서 당내 경선 캠프에서 이게 경비로 쓰였느냐 아니면 매표행에 쓰였느냐 이걸로 수사를 하지 않고 본인으로 넘어와서 별건 수사라고 느낄 만큼의 주변 사람들을 너무 압수수색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는 뭘 해야 됩니까? 정치로 돌파해야죠. 그러니까 저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은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면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들도 있지만 이 검찰의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라고 하죠 지금. 그 특수부의 수사 방식이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주변 사람을 다 텁니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심리적 고통이 심해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봐서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 주위세 분들이 많이 극단 선택을 하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가장 그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때문에 본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 운전 수행기사 옆에 있는 사람 뭐 파리에 여행을 갔는데 뭐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그분들이 심정을 약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빨리 가서 나를 구속해라라는 배경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구속을 하는 뭐 염두에 뒀다라고 법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진심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혹시나 목숨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안 좋은 일이 병고가 생길까봐 이게 가장 큰 걱정을 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송영길을 정치쇼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 뭐 소영주의냐 독립운동가냐 이렇게 비아냥 수준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마음을 엄청 잘 아시네요. 취재를 잘하니까. 취재를 잘. 그 말이 뭐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어제의 어떤 저런 행동은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난 거예요. 네. 우리 서 부대변인이 득보다 실이 많은 거 알면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 어느 정치인이 득보다 실이 많을 거 알면서 합니까? 근데 득이 많을 거 알면서 했는데 지금 실이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몇 가지 있어요. 검찰이 실제로 소환해놓고 조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찰이 소환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인이 파리에서 들어오기 싫어했어요. 민주당 의총에서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가서 데리고 와라. 그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날 변호사 통해서 이제 부장검사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면담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부장검사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왜 검찰청에 오는 거예요? 등록도 안 돼 있고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계속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를 구속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네. 나를 구속하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주위를 괴롭히지 마라. 네. 나를 구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말을 하기 전에 구속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다 시켜서 한 것이다. 내가 시켜서 돈 뿌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지.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를 구속하라.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검찰한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구속하라. 이게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제 얘기는 쇼인데 저 또 이해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 훈장받은 얘기 2번 받았던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가. 자기 자랑으로 나온 거예요. 이 자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어떤 저러한 정치적 이벤트 쇼는 뭐 아주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전 대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갔던 얘기 잠깐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놓치면 아까운 뉴스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방송계 선후배들과 유족들의 배웅 속에 서세원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절연했던 딸 서동주 씨도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 같이 하지 못하는 슬픔만이 있습니다. 친구, 고맙네. 엄마를 도왔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결심하셨겠죠. 근데 다 떠나서 그냥 엄마고 아빠니까 해를 끼치고 싶지가 않아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절연한 뭐 얘기가 들리긴 해도 어쨌든 혈연이지 않습니까? 딸이고 아버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리를 함께 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셔서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가치 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숱한 일들이 많았죠. 뭐 절연도 한 이유도 있을 테고 가정 폭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함께했다는 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서동주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버지 서세원 씨가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와 불화를 겪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그 부분에 관한 본인의 감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절연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랑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지금까지의 절연은 이승에서의 문제고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판단으로는 이게 마지막이다. 그건 천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인이 일종의 상주로서 마지막을 지킨 것이 아닌가. 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서 건넨 조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한석규 씨의 인터뷰를 인용한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어느 영화 잡지에서 거기 나온 한석규 배우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걸 신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일이야말로 이 업무 자체의 속성 때문에 매일매일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시작하는 여러분들께서 그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검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건 꼭 검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특히나 뭐 정치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검사라는 직업이 좀 특수한 측면이 있죠. 이제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범죄 무죄 추정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을 아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범행을 부인한다랄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뭐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엔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 인권 침해고 또 모멸감을 주는 것은 이제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에 대해서 이름과 또 그 검사가 어디로 뭐 이동을 한지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인권 침해고 검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사실은 조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검사가 되면 마치 갑인 것처럼 권력을 모두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또 검사들이 일부 있어요. 또 그래서 또 구속된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검사로서 가져야 할 소신, 원칙 중에 가장 제1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야산에 차려진 도박장에서 억대의 판돈이 오간다 하면 아마 많은 분들 이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 영화 타짜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영화처럼 똑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박 도장 및 도박 참여 혐의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얼굴 면접을 하고 운영진들의 공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박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도망가는 거 보이시죠? 56명이나 검거됐다고 3명은 구속됐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도박을 하는 저는 일당이 검거가 됐는데 조직폭력배도 가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주부가 3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최 의원님? 저게 최초 적발은 그 한 남편이 자기 부인이 도박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쫓아가 보니까 이제 야산을 옮겨 다녀가면서 지금 그 텐트를 치고 도박을 한. 과거에는 어떤 가정집에서 이렇게 왜 우리가 그 속칭 하우스라고 하죠. 하우스라고 하면서 그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됐는데 이거는 아예 야산에 텐트를 치고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도박을 하는 그러다가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하여튼 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게 가담한 사람 중에 절대 다수가 일반 가정 주부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보좌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녹음이 돼서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게 공천 개입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정말 파장이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태영호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 들어가자마자 최고위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한테 혼이 났다. 오늘 발언 왜 그렇게 하느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왜 없느냐?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된다. 이진복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 것이 당신의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쥐었을 때 마이크를 잘 활용해라.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신들의 보좌진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진복 수석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과장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과장이 아니라 거짓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태영호 의원께서 거짓말하신 것 같고요. 그 시점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해서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뽑혔습니다. 네. 그리고 3월 9일 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이진복 수석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또 최고위에서 첫 회의에서는 잘하겠다. 앞으로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가겠다. 이런 정도의 인사와 덕담이 오고 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진복 수석이 공천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TK 의원이긴 하지만 네. 강남과 같이 저희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리한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공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천과 관련돼서 그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비서관이나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 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발언을 잘하면 공천의 문제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잘 보자 해달라 이런 의미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고 또 이것이 녹음이 되어서 바깥에 나갔다고 하는 거는 더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보좌관과 비서관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3월 8일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정무수석이 저런 식으로 질책을 왜냐하면 며칠이 지났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났으면 며칠 한번 지켜봤더니 아니 최고위원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좀 잘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바로 다음 날이란 말이죠. 다음 날이면 최고위원회의 열었었나요? 안 열었었나요? 뭐 거의 아마 열기조차 왜냐하면 3월 8일과 9일이면 아마 최고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을 텐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에 최고위원회에서 왜 엄호를 안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불투명하긴 하지만 뭐 저는 과거의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집권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경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있을 법한 발언이긴 한데 시점상으로 보면 그런 발언을 할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의문은 드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시점으로 이게 뭐 변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시점이 안 맞다. 근데 발언들을 보면 돼요. 태영호 최고위원 되기 전에 뭐 사산 발언도 있었고요. 본인의 말실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진복 수석이 앞으로 잘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두 가지만 보시죠. 첫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들하고 의원 사무실이라는 게 의원회관 사무실 은밀합니다. 본인들만 있어요.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저거를 뭐 보좌진들 듣기 좋으라고 과장되게 얘기했다? 뭐 설령 거짓말을 하더라도
보좌진한테 거짓말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진 기분 맞추느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은밀하게, 매우 긴밀하게. 따지고 보면 저기 거짓말이라면 태영호 의원은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3월 9일 이후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시면 됩니다. 일본을 편을 드는 발언들을 합니다. 일본 외교청에서 했던 독도 영유권 발언들, 이런 것들이 뭐 그럴 수도 있다,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지금 현재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첫 최고위가 언제 있었냐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3월 9일이 맞더군요. 바로 다음 날 이제 김기현 새 당대표의 그거는 거의 그냥 상견례 성격이었을 텐데 과연 거기서 발언을 안 했다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저렇게 비판한다? 그거는 상황이 잘 이해가 그 부분은 되지 좀 않아요.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첫 최고위는 3월 9일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아마 거기서는 보통 상견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리고 인사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목표 이런 거를 밝히고 서로 덕담하고 이렇게 아마 마무리가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한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지금 논란이 공천 개입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해프닝으로 그냥 태영호 의원의 어떤 보좌진들을 다독이기 위한 그런 조금 과장된 그런 내부의 발언이었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